자, 민주주의의 유형으로서 우리가, 예? 민주주의의 유형을까지 제가 좀 얘기하는 이유는요, 한국의 상황을 우리가 차이를 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모든 사회는 각각의 민주주의 전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국은요, 도시가 발전하면서, 상업이 발달하면서, 도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뭡니까? 자유로운 공기가 넘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자유가 필요하잖아요. 이동의 자유가 필요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 자유를 획득을 해야 됐었습니다. 경제적인 자유를 획득하고 나서 자신들의 그러니까는 이 자본의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노동력이 그 당시엔 다 뭐냐면은 시골에, 농촌에 그러니까 다 땅에 묶여 있었던 거예요. 농노라는 신분으로요. 그래서 그들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토지로부터 해방시켜줘야지만이 도시에 있는 그러니까 자본, 상업자본이든 산업자본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 자유원칙과 정치적 자유원칙이 같이 공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노동자 권리가 확장되는 과정이 민주주의 발전 과정이었었고 시장경제 발전 과정이었잖아요. 즉 노동자의 권리와 민주주의 발전과 시장경제는 공진화를 했습니다. 실제로 봐보세요. 영국에서 선거권이 확대되는 과정을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세계사라든가 이런 데서 공부한 적이 있을 텐데 노동자 계급이 절대적인 역할을 했잖아요. 선거권 확대 과정에서요. 프랑스 7월 혁명, 1830년대 7월 혁명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1832년에 영국에서 선거법 개정이 시작되죠. 오늘날 영국에 보게 되면은 보수당과 노동당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부르주아지를 대변하는 게 휘그당, 그 다음에 땅을 갖고 있는 지주를 대변하는 게 토리당. 이 토리당이 이게 지금 보수당의 원류고, 휘그당은 자유당으로 변했다가 나중에 노동당으로 이렇게 변하죠.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뭐냐면은 돈이 있는 사람들한테만 그러니까, 예? 돈이 있는 사람들, 처음에는 지주만 가다가 돈이 있는, 자본이 있는 그러니까는 소위 부르주아들한테만 선거 권리를 인정해 주시죠. 그러다가 노동자들이 뭐냐면 자기들의 문제를, 자기들의 굉장히 불공정한 지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그러니까는 이 권리를, 정치적인 힘을 가져야 되겠다 해가지고 벌린 게 뭡니까? 차티스트 운동이잖아요. 한 10년간 벌인 1839년부터 48년까지요. 그래서 1867년에 2차 선거법 개정에서 도시에 있는 노동자들도 선거권을 획득하게 되죠. 그렇죠? 근데 이때 이제 그러니까는 선거권을 획득을 못했던 것이 광산 노동자라든가 농민들 같은 경우는 이때 획득하지 못했죠. 그게 1884년, 85년에 이제 획득하게 되고 확산돼 가고 농민운동 이런 속에서요. 그렇죠? 그리고 1918년이 되게 되면은 21세 이상, 남자 21세 이상은 다 선거권이 부여되고 여자는 30세. 이것도 연령의 차별이 존재했죠. 1928년이 되어서야 모든 남자나 여자나 21세 이상은 그러니까 선거권이 부여가 됐죠. 1969년에 18세로 내려왔고요. 18세 이상으로 그러니까요. 1969년에. 그렇죠? 그럼 이런 과정을 보게 되면은, 이런 과정에서 결국은 뭐냐면은 어떤 과정입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이 권리가 그러니까는 모두에게 정치적인 권리가 그러니까 동등하게 부여되는 이런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이 과정에서 산업사회에서 이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노동자들이 절대적인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노동자들의 권리 확장 과정이 민주주의 발전 과정과 동의어이고 또 시장경제 발전 과정이었죠. 노동자들의 권리가 증가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노동시장의 불공정성이 많이 개선됐죠. 시장경제가 발전한 거죠. 예? 그런데 여전히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정권은 예? 노동자를 억압하고 노조를 억압하는 것이 경제성장에 도움된다는 저기 19세기 초에 이 사고에 머물러 돌아가 있으니 얼마나 이게 참 딱한 노릇입니까? 이 사람들의 사고는 왜 그러냐면은 특권 의식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특권 의식. 민주주의를 기본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들이죠.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요? 그래서 영국의 민주주의가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의 그러니까 하나의 원류로 가는데 정치적인 자유, 경제적 자유, 이 양대축이 그 되고 있는 거죠. 예? 그게 소위 말해서 정치적인 권리를 그러니까 확산하는 민주주의의 가장 초보적인 이것에 그러니까 출발점이 영국 민주주의가 제공한 거라면은 미국 민주주의는 처음부터 그러니까는 21세 이상한테 예? 선거권을 부여하는데 백인 남성,
미국의 독립전쟁을 하면서 1776년에 백인 남성 재산 소유한 21세 이상은 다 선거권을 부여하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재산으로 제한을 하죠. 근데 당시에 그러니까는 백인들은 대부분 재산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죠. 영국에서 이제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남북 전쟁을 통해서 흑인이 해방되어지고 나서 흑인들한테도 선거권을 부여해야 되는데 여전히 흑인들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지만이 자격을 준다거나 아니면은 글자를 아느냐 모르냐를 테스트를 해가지고 시험을 보게 해가지고 그걸 통과해야지만이 투표권을 준다든가 선거권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제한을 하죠. 예? 1920년에는 여성한테까지 학대하지만은 여전히 백인 중심이었었죠. 흑인이 그러니까 선거권을 획득한 것은 1965년에 돼서 가능해졌죠. 예? 그 다음에 원주민, 거기 원래 살던 원주민들 있잖아요. 인디언들. 1924년에 시민권이 부여가 됐지만은 여전히 뭐냐면은 구조적인 장벽이 많이 존재하죠. 예? 2010년 오바마 정부 때나 와가지고 원주민에 대한 탄압이라든가 그 강제 이주 이걸 사실은 체계적인 인종 청소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죠.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여기서 공식 사과가 2010년에 돼서 이루어졌는데 여전히 참정권 행사에 대해서 많은 장벽이 많은 주들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 민주주의가 굉장히 그러니까 취약한 게 미국의 민주주의가요. 세계 민주주의 그러니까 이 순위에서 보게 되면 3그룹에 속합니다. 3그룹. 일본과 더불어서. 2그룹도 아니고. 전 세계 180개 국가 중에서 미국은 민주주의 선진국이 아닙니다. 사실이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툭 하면은 중국의 인권을 가지고 뭐라 그러면은 니네 나라나 잘하라 이런 얘기 하는 이유가 미국은 기본적으로 뭡니까요? 인종 청소를 한 나라예요. 인디언들. 왜? 땅을 빼앗기 위해서. 백인들이 그러니까는 사실 사용하기 위한 땅을 그러니까 소유하기 위한 땅을 그러니까 빼앗기 위해 강제로 구한 겁니까? 강제로 이주시키고. 예? 고향을 그래서 강제로 밀어내가지고 구한 겁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속에서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뭡니까? 아프리카에서 데려온 노예로 강제 노동. 이 대가로 그러니까는 이게 이 희생의 대가로 만든 그러니까 미국의 저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폭력성을 띠고 있죠. 미국 사회는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초적인 그러니까 예? 이런 색채가 강한 게 사회가 예? 이런 폭력성을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야만적이죠. 굉장히 야만적인 겁니다. 예? 그런 점에서 미국은 결국은 뭐냐면 미국은 제가 과거 되겠지만은 이 인종 문제, 인종차별 문제 늪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헤어나기 힘들 거다. 네? 헤어나기 힘들 거다 이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 차별을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없애는 이 반성과 성찰이 없지 않는 데 있어서는 미국은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저는 후진적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 원주민을 가지고 더리 레드 스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도 많아요. 예? 그러니까 백인들은 피부가 허옇고 이 유색인종들은 피부가 좀 약간 붉으스레하고 그러니까 더리 레드 스킨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그러죠. 예? 니거라고 이렇게 흑인들한테 표현하듯이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미국이라는 사회는 기본적으로 원천적인 그런 비극을 갖고 있는 데죠. 민주주의가 결손될 수밖에 없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굉장히 그러니까는 시장 논리를 가지고 밀어붙이고 그러죠. 시장 논리를 가지고요. 예? 백인들 중심의 이런 걸로요. 근데 우리가 자본주의가 그러니까 이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번성할 수 있는 것은요. 민주주의의 덕택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회주의는 뭐였습니까? 우리가 사람들한테 갖고 있는 물성과 심성이 있다 했잖아요. 근데 사회주의는 기본적으로 인간 욕망을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죠. 근데 제가 이제 가끔 그래요. 돈의 힘이 사실 굉장한 힘을 갖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그러니까 막 힘든 일들도 돈이 수반되어지게 되면 아주 그냥 열심히 아주 열정적으로 달려든다 이거예요. 예? 근데 이 인간의 욕망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이걸 물리적으로 억압하는 방식, 통제죠. 이걸 선택한 게 사회주의죠.
근데 인간 욕망은 사실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하나의 힘이기도 하거든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기도 하거든요. 예? 문제는 이 인간 욕망이 사회 균형을 파괴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작동하게 하는 거잖아요. 소위 말해서 지나친 그러니까 이 불평등, 빈익빈 부익부는 사회 균형을 파괴시키잖아요. 그래서 인간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거잖아요. 예? 즉 돈의 힘이 돈의 축적을 결정하지 않게 하는 것이죠. 돈이 돈을 축적을 하게 되면 그 사회는 기본적으로 세습사회잖아요. 이걸 하지 않도록 만드는 힘이 민주주의라는 이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연세계에 밤과 낮 중 하나가 없는 세상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사람의 몸에서 팔이나 다리 중 한쪽만 두 개가 있을 경우, 오른쪽에 두 개가 있다. 팔도 오른쪽에 두 개가 있고 왼쪽에는 없고, 다리도 그러니까는 만약에 오른쪽에만 두 개가 있다. 생각해 보라고요. 그렇죠? 이건 굉장히 불편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가 않죠. 사회주의는 밤이 없는 세상, 오른팔과 다리만 있는 사람을 저는 추구했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실패한 거고요. 물론 현실 사회주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욕망의 출발점인 인간의 자유가 전체 균형 속에서 발휘되는 이 자율이 가장 바람직한 거죠. 네? 가장 바람직한 건데, 이거는 상당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간의 그 수준이 많이 향상이 돼야지만이, 예? 향상이 돼야지만이 되는 이런 단계잖아요. 스스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보게 되면 부모님이 잔소리하게 되면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잘 못하잖아요, 근데. 그만큼 자율이라는 건 굉장히 힘든 겁니다. 힘든 건데 이건 우리가 가야 할 단계죠. 우리는 누구한테 통제받는 걸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근데 뭐냐면은 전체 속에서 전체 균형을 그러니까는 전체 균형을 존중을 하면서 자신의 자유를 그러니까 추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국 민주주의의 뿌리는요, 저는 민심이 천심이라는 이 말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본주의죠. 민본주의. 소위 말해서 국민의 이익과 행복의 증진을 이주로 하는 정치사상이 민본주의잖아요. 이건 홍익인간부터 해가지고 삼봉 정도전이 얘기라든가 율곡, 태계, 다산, 수은, 최재우, 해월, 최시영들이 다 공통적으로 추구했던 어떤 세상이죠. 사람이 하늘이다. 예? 그럼 이런 사회는요, 서양의 민주주의하고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런 민본주의는 어디서 비롯되지냐면요, 중앙집권적인 정치체제에서 기원하는데, 중앙집권적인 정치체제는요, 경제적으로 볼 때는 협업적인 노동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노동에 협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물을 관리한다든가 수리를 그러니까는 이런 것을 가하기 위해서 많은 노동력이 협조를 해야 되는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협력을 해야 되다 보니까는 그 전통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러니까는 생산 요소인 토지를 독점적으로 소유하는 것을 제한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독점적으로 소유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불평등과 세습사회가 원인이 되기 때문에, 세습사회가 되게 되면은 모든 사람이 다 하늘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권리를 독점하는 사람만 하늘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중앙집권적인 사회 속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일반 동일한 그러니까 신분적인 지위를 갖는 양민의 지위를 가졌던 이유가 그거입니다. 적어도 왕조, 전기, 중기까지는요. 근데 왕조가 쇠퇴하면서 뭐냐면 소위 말해서 잘못된 그러니까 이 관료들이 그러니까는 부를 축적하고 권력을 세습하고 싶어하는 이런 욕망이 가면서, 예? 욕망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선비 정신 속에서는 사실 그런 것은 부정했던 거죠. 선비 정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기로 세속적인 이익보다는 공익, 검소와 전략, 도덕성에 기초한 현실 개혁, 이런 거를 우리가 흔히 선비 사대부 정신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그러니까는 그 배반하고 자기 개인의 그러니까는 사적인 이익이라든가 그다음에 자기의 부의 세습, 이런 것을 이런 욕망에 그러니까 빠져 있는 이런 힘들이 강해질 때마다 그 사회는, 그 왕조는 그러니까 이렇게 쇠퇴해 가고 그랬었죠. 일반 민들은 그러니까 굉장히 그 어려운 상황에 이제 내몰리게 되고요. 예?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왕조 말기 때마다 토지가 집중되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많은 백성들이 그러니까는 이 예성민으로 전락하는 것을 우리가 과거 국사책에서 많이 공부했잖아요. 고려 말이 됐던 조선 말이 됐던 통일신라 말이 됐든 간에요. 그런 점에서 한국의 전통은요. 민본주의가 한국의 민주주의의 전통인데 민본주의는요. 세습사회하고 양립이 불가능합니다. 세습사회를 용납 안 해요.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근데 서양은 뭐냐면 귀족들을 인정을 하잖아요. 지금도요.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부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독일이든 아니 유럽이든 북유럽이든 어쨌든 간에요. 그렇죠? 한국은 그런 걸 용납을 못합니다. 용납을 못해요. 세습사회하고 양립이 불가능해요. 한국의 민주주의는요. 예? 세습성하고. 그럼 한국 민주주의에서 천심의 의미는 뭐냐? 우리가 사실 근데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우리가 어떻게 취급할 수 있느냐? 예? 우리 소위 말해서 이 많은 분들이 이직들에 대한 막 그러니까 이 조롱이라든가 막 이렇게 경멸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직들에 대해서. 예? 그런데 천심은요, 이 부모 마음에다 비유할 수 있는 거예요.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우리 이제 속담이 있잖아요. 자녀들 중에도 보게 되면은 좀 잘하는 자녀가 있고 삐뚤어 나가서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막 예? 남한테 해코지하는 이런 이제 깡패라든가 이렇게 되는 자녀들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집안 애들 보게 되면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자녀 다 소중하죠. 예? 이렇게 삐딱하게 나간다고 해가지고 그 자녀를 내쫓거나 없앨 수는 없잖아요. 제가 교육을 하면서 그럽니다. 교육은 사람을 만드는 일이다. 그래서 자동차는 아무리 비싸도 수억 원짜리 그러니까는 스포츠카에도 잘못 만들어가지고 사람한테 해를 끼치는 거라면은 그거는 폐차시키면 된다. 그러면 돈 수억 원은 깨지지만은 사람은 잘못 만들게 되면은 잘못 만들었다고 해서 사람을 그러니까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 잘못 만든 사람하고 같이 수십 년을 살아가야 돼, 같이요. 그럼 그 사람한테 많은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때 사람은 잘 만들어야 돼요. 사람을 잘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저는 특히 가정교육. 예? 우리 깨시민들 중에 보게 되면은 고령층 중 실망스러운 분,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보이는 분, 심지어 금수 같은 자들, 이런 사람과 같은 사람으로 취급되는 것이 억울하다는 하소연들 많이 합니다. 예? 왜 우리가 이직 때문에 우리 끝까지 고통을 당해야 되냐고 하소연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아닌 하늘의 마음을 볼 때는 모두 아픈 손가락입니다. 예? 왜? 천심이라는 것은요. 차별을 구조하는 것을 거부하거든요. 예? 사람들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 아는 지인은 오히려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사회처럼 예? 신분을 해가지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제한해가지고 예? 어떤 제 지인은 뭐냐면은 자기나 그러니까는 막 이렇게 나이가 많아가지고 저것도 못하시는 이런 분들하고 어떻게 투표권을 똑같이 행사를 해야 되느냐. 말이 그럴싸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게 되다 보면 차별이 이제 그러니까 자꾸만 확장이 돼 갑니다. 결국은 그러면 이런 사람들과 함께 그러니까 사회를 이끌고 가려면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뭐 성인이라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개돼지도 하늘의 사람이라는 이게 천심인데, 예? 천심인데요. 이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는 바꿔나가기 위해서는 사회를 변화시키거나 아니면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검언 법조 비리, 예? 대장동 사건을 보면서 뉴스타파 공기자가 검언 법조 비리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아주 정확하게 규정했죠. 이걸 목격해도 지금 대장동 수사 봐보세요. 검찰이 불러낸 대로 대한민국 대부분 언론들이 그냥 그러니까 받아쓰기 하면서 예? 이재명 대표를 그냥 죽이게 그냥 가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검언 법조 비리 목격해도 보도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검찰과 언론에 휘둘리고 조종되는 다수 국민이 존재하는 게 우리 현실이에요. 근데 이 근본 이유는 뭐냐? 교육의 문제인 겁니다. 사람을 잘못 만든 거죠. 사람을 잘못 만든 거예요. 근본적인 것은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검찰과 언론이 항상 거짓을 보도하고 모두가 비리를 저지르는 게 아니냐 하지만은 거짓과 비리 등으로 이런 신뢰를 회복하는 노력을 하지 않기에 그리고 그런 세력이 언론과 검찰에서 힘을 갖는 집단들이기에
국민들이 깨어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교육을 그러니까 제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 명절 때 나온 거죠. 미국의 PR 컨설팅 기업에서 전 세계니까는 이 그 신뢰도 지표를 조사했는데 대한민국이 두 개 영역에서 꼴찌를 했더라고요. 하나는 비즈니스 분야에서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별로 신뢰를 못 받아요. 이거를 우리나라의 소위 말해서 보수라기보다도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 극우층들에서는 정교조들이 반기업 교육을 시켜서다 이런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부의 축적 과정이 공정하지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공정하지가 않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나라 삼성에 대해서 우리가 해외 나가게 되면 우리나라 대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애국심으로 자부심도 갖지만은 다른 한편에서 과거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엑스파일사, 삼성 엑스파일사 이런 거 보게 되면 부의 세습 과정 보게 되면 짜증 나거든요. 국민들이 볼 때.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미디어, 언론이 꼴찌입니다. 기업보다도 더 불신이 크죠. 신뢰도가 낮아요. 정확하잖아요. 정확한 거예요. 예? 정부라고 그래서 정부하고 그러니까 나머지 NGO가지만 한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이렇게 이 전 세계 28개국 32,000명 돼서 설문조사한 겁니다. 이게 11월 1일부터 11월 18일간에 한 건데 한국은 굉장히 불평등이 위험한 단계에 있는 사회, 예? 이런 사회인데 기업 신뢰가 꼴찌예요. 봐보세요. 이게 기업 신뢰가 보게 되면은 저기 보시게 되면 38점, 100점 만점에 38점. 예? 사우스 코리아가 맨 오른쪽에 있잖아요. 예? 아까 꼴찌했다는 게 신뢰도 언론에 대한 신뢰는 27점. 예? 그리고 지난 1년 사이에 아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그러니까는 이 점수가 하락한 6점이나 하락을 했어요. 1년 사이에. 대한민국 언론인들, 예? 이거 보고 좀 느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예? 언론인들. 저 대한민국 교육자이지만 교육에 대해서는 참 부끄럽지만은 언론인들도 부끄러움을 아셔야 돼요, 진짜요. 한국의 대한민국 사람들이 왜 언론에 대해서 그렇게 혐오를 하고 있는지를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정부 신뢰는 밑에서 네 번째인데 8점이나 하락했어요. 1년 사이에. 예?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어요. 지난 1년 사이에. 당연하죠. 윤석열 정권에서 정부에서 어떻게 신뢰를 하겠습니까? 교육은 사람을 만드는 일이죠. 근데 종교에 대해서 저는 종교 얘기 잘 하기 쉽지는 않지만 우리 사회 속에서 종교 얘기 피하지만 종교라는 게 이게 마루종자에다가 가르칠 교자잖아요. 종교도 사실 저는 교육으로 봅니다. 인간을 가르치는 가장 으뜸되는 교육인 거예요. 가장 으뜸되는 뜻 자체가 그렇습니다. 단어의 뜻이. 근데 종교가 타락하고 종교가 기득권화되면서 예? 종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이제 그러고 있죠. 근데 이 종교가 등장한 과정을 보게 되면 제가 이해하는 건 그렇습니다. 제가 공부해 본 거는 고대 혹은 심지어 선사시대의 인간 모습은 어땠을까요? 아까 인간의 마음에 두 가지가 있댔죠. 심성과 물성. 근데 그 당시에는 대다수 인간의 모습 수준은 짐승과 다를 바가 거의 없이 살았을 거예요. 물성만이 그러니까는 이 작동되는. 예? 근데 인류의 선지자인 이 인류의 스승들이 이런 인간을 바라보며 무엇을 하고 싶었을까요? 먼저 깨달은 선지자들이 그 당시에 그 인간들, 짐승 수준과 비슷한 인간들을 보고 뭘 하고 싶었을까요? 저는 이 인간들을 소위 우리가 그러니까는 신의 수준으로 쭉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종교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종교를 만들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바꾸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바꾸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고 가장 지름길이라고 판단한 거죠. 예? 그러니까 무슨 권력을 쟁취해가지고 가는 것보다도 예? 그래봤자 그게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예? 한계가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공자도 춘추 전국 시절에 그러니까는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제왕들한테 왕의 길을 가르치려고 하다가 근데 다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와가지고 고향의 어린 제자들을 모아놓고 했다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저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술은 세부대부가 된다. 세상이 바뀌려면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 이거죠. 근본적으로요.
그게 답답한 것 같지만 그게 그래도 지름길이라고 생각한 거죠. 모든 종교의 그럼 공통 요소가 뭐냐? 제가 이렇게 공부해보면요. 생존 욕망의 기반이 아까 물성이라 했잖아요. 이 물성을 억누른 거예요. 이게 너무 발휘가 돼 있는 거죠. 짐승 수준일 때는요. 자기가 더 많이 먹으려고 하고, 자기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예? 자기가 더 많이 그러니까는 무슨 뭐 소위 말해서 여성도 소유하려고 한다던가, 뭐 이렇게 이거죠. 근데 자연의 섭리를 깨닫게 하는 심성이 발휘돼야지만이 사람이 오늘날처럼 그러니까 신사숙녀로 되고, 나아가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신의 섭리, 자연의 섭리까지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든 종교가 공통적으로 한 것이 참을성을 굉장히 강조를 했죠. 참을성을요. 기독교에서는 그러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왼쪽 뺨을 때리면 오른쪽 뺨을 내놔라. 원수가. 불교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 살인을 하지 마라. 모든 세상의 만물에 대해서. 뭐 유교에서는 그러니까 참을인자 3개면은 살인도 못 간다. 뭐 이런 얘기들이 하잖아요. 이게 그 결과로 그 참을성을 그렇게 계속 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오늘날 신사숙녀하고 군자를 만든 거죠. 이 심성이 발휘돼야지만이 자연의 섭리를 스스로 이제 깨닫게 되고, 그랬을 때 종교의 목표가 이제 신인합일이라 하잖아요. 인간이 신의 수준을 되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동학을 만든 최재호나 최시영이니까 만든 인내천이라든가, 예? 소위 말해서 천심이와이랑 똑같은 겁니다, 사실이요. 예? 근데 이를 위해서는 물성이 심성에 의해서 스스로 억제될 때 가능했기 때문에 한 거죠. 근데 이걸 계속해서 이거를 그러니까는 참아라 이런 것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종교라는 것은 가르침, 교육이잖아요. 교육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이 있으면 졸업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요. 여러분들 혹시 종교에 가신 분들은 동의 못하시겠지만은 우리가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계속해서 넌 아직 대학교 갈 때가 안 됐어 해가지고 계속해서 재수, 삼수, 사수라고 그랬어요. 아주 재수, 삼수, 사수 하게 되면 아주 그 아이들이 미치려고 합니다. 미치려고 해요. 너무 지겹죠. 예? 종교에서 졸업해야 될 시기가 지났으면 종교에 묶어둠으로써 종교가 역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를 많이 목격을 하죠. 많이 목격하죠. 예? 종교가 이 정치적인 갈등, 전쟁 이런 것에 그러니까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게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민주주의하고 세습사회는 양립이 불가능하잖아요. 세습사회라는 게 민주주의의 반대말이 독재라고 하지만은 저는 이 세습사회라고 봅니다. 세습사회라는 게 뭐예요? 권력 독점을 이 재생산, 대를 이어가면서 재생산할 수 있는 게 구조화되고 제도화된 사회잖아요. 예? 부모 잘 만나면 그러니까는 자기도 그러니까는 옛날에 우리가 부모가 귀족이면 나도 귀족으로. 이게 이제 소위 세습사회잖아요. 세습사회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세습사회 아닌 것 같아요? 세습사회입니다. 예? 세습사회예요. 근데 특권층들은 항상 뭐냐면요. 디바이드 앤 룰을 쓰죠. 분할시켜가지고, 분리시켜가지고 지배를 하죠. 예? 왜? 국민이, 백성이 그러니까는 깨어나면 안 되는 거야. 힘을 합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갈라치기 프레임을 쓰죠. 갈라치기 프레임을요. 예? 노조에 대해서, 민주노총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니까는 반감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한테 이용을 해가지고 노동 혐오를 가하고, 북한에 대한 그러니까는 반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반북을 또 이용을 하고, 이들의 기본적인 밑바탕에 친일이 깔려 있죠. 그러니까 20대 남성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반페미니즘적인 이런 것들을 또 하려고도 하고, 이게 다 갈라치기가 하는 거죠. 다 갈라치기,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그래야지만이 지배하기 쉽거든요. 근데 이런 세습사회를 꿈꾸는 자들은 민주당 내에도 존재하죠. 최근에 민주당의 길이라고 뭐 이렇게 만드는데, 민주당의 길이요? 국민의 민주당을 만들겠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땐 자기들만의 민주당을 만들겠다는 거죠. 자기들만의 민주당. 민주당이, 지금 민주당에 많은 초선, 재선, 3선 이상들 너무 침묵들하고 지내시는데요. 이러다가 영원히 침묵을 하고 살아야 될 겁니다. 영원히 침묵을 하고요. 예? 민주당에 보게 되면 아주 소수만이 지금 그러니까는, 예? 일을 하고 있어요. 지지층들을 위해서. 그래서 민주당의 길이요? 제가 볼 땐 자기들만의 민주당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기들만의 민주당.
그렇죠? 자, 우리 사회가 세습사인 이유는요. 제가 이 자료 보여드렸죠.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건 돈입니다. 돈이에요. 90년대 김영삼 정부에서 시장의 권력을 시장에다 다 넘기죠. 정부가 통제하던 걸 시장으로 넘기죠. 그리고 외환위기 터지면서 미국 월가의 논리가 우리 사회에 그대로 이식되죠. 그 대한민국에서는 그래서 사실은 뭐냐면 돈이 지배하는 사회가 돼버렸어요. 지난 20년 넘게요. 실제로 최근 2년 동안에요. 2020년, 2021년 2년 동안에요. 국민의 순소득은 100조 원 조금 넘게 증가했는데 자산은 순자산은 3,239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중에 2,825조원이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이게 부동산 말이 빠져있네. 부동산 자산입니다. 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뭐냐? 부동산 공화국, 자산가 공화국이죠. 우리 사회 속에서 돈을 많이 갖고 있는 다른 데가 누구예요? 재벌 자본하고 금융 자본이잖아요. 이 둘을 매개하는 게 뭡니까? 부동산 건설이잖아요. 재벌 기업들 중에 부동산 건설해서 없는 기업들 없잖아요. 금융 자본은 부동산 거래하려면 금융 안 끼고 어떻게 해요? 예? 금융 자본의 굉장히 중요한 상품 먹이잖아요. 여기에 돈이 다 모이니까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이권의 카르텔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권의 카르텔. 심지어 그러니까 공적인 영역, 전체 국민의 이익을 복무하라고 만들어 놓은 공적인 영역에 종사하는 저들조차도, 예를 들어서 재경 관료들, 예? 특정 재경 관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국토부, 국세청 등 이게 소위 모피아를 형성하고 있고, 예? 그 다음에 민간 영역에서는 언론이 그걸 뒷받침하고 있고, 공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검찰과 경찰은 그러니까 그 이익에 기생하고 있고요. 그렇죠? 심지어 민간 영역에서 민간 조폭들도 여기에 관련돼 있죠. 대한민국은 부동산 건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권의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는 사회고, 이 부동산 자산이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세습성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세습성. 제가 이 부채 모래성이 무너져가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세습성을 해체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윤석열 정권에서 그나마 우리가 크게 얻은 하나의 교훈은 뭐냐면요. 윤석열 정권은 독재 정권이잖아요. 문재인 정부는 어쨌든 간에 많은 우리가 비판도 할 수 있지만은 민주주의 정권이죠. 민주주의잖아. 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갖고 있는, 적어도 김대중, 노무현, 이 문재인은 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갖고 있는 하는 대통령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정부에서 독재 정부로 바뀌자마자 대한민국이 지난 1년 동안에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곤두박질 친 거 아닙니까? 8개월 만에요. 우리 그거를 경험하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왜 이렇게 취약한지를 지금 우리는 그거 안개 커다란 우리한테 지금 뭐냐면은 하나의 이번에 교훈인 겁니다. 값비싼 수업료인 겁니다. 값비싼 수업료인 거예요. 근데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건 바로 뭐냐? 이 세습사회, 세습공화국입니다. 예? 일반 국민들은 이 부동산 때문에 울고 웃고, 지금도 그러니까 떨어질 때 떨어진다고 해서 막 그냥 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도 있고, 오를 때 오른다고 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도 있고, 대다수 국민들은요. 예? 이 이권 카르텔, 부동산 카르텔, 특권층 카르텔이 이 속에서 부모를 건물주 만나면 자녀도 건물주로 살고,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교육 수준을 결정하고, 이게 바로 뭡니까? 강남 8학군식 교육이잖아요. 돈을 많이 투입할수록 자녀의 교육 수준이 결정되어지는, 이게 강남 8학군식, 강남 대치동식 교육 아니에요? 예? 그리고 자녀의 교육 수준이 자녀의 사회적인 지위를 결정하고, 자녀의 사회적 지위가 바로 이 카르텔 내에 그러니까 하나의 멤버로 들어갈 수 있는 저거가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이런 자산가 공화국을 계속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재생산하고 있잖아요. 지난 수십 년간, 20년 넘게요. 네? 하고 있잖아. 세습사예요. 세습사에. 이런 게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그렇게 순항을 할 수 있겠어요. 문재인 정부가 정권 재창출을 못한 것도 부동산 문제도 큰 요인이었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민주주의가 그러니까는 취약한 이유를 우리는 이번에 아는 거예요. 많은 국민들이. 예? 제가 목표를 지난 몇 년 동안에 그렇게 얘기했던 이유가 우리가 검찰을 보면서 검찰의 민낯을 지금 우리가 다 보고 있잖아요. 저렇게 형편없는 깡패 같은 조폭 같은. 예? 저 조폭이 저게 뭐예요 저게요? 예? 그리고 뻔뻔해. 예? 그렇죠? 뻔뻔해. 왜 그렇습니까요? 국민이 준 권한을 지금 자기들 못 피하는 검찰의 공통점이 뭡니까?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자기들의 조직에 그러니까 이익 추구에 사용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자기들 이익 추구에. 자기들 이익은 기본적으로 돈입니다. 이들은 다 돈이에요, 돈.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재벌자본, 금융자본, 여기 부동산 건설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예? 여기에 뭐냐면은 소위 기생하는 그러니까 지식인들도 여기에 있는 거고요. 예? 그렇죠? 이걸 해체하지 않으면요, 이거 해체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계속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 이렇게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합니다. 하늘에 올라갔다 떨어졌다. 우리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2021년도에는 상위 1그룹으로 전 세계 180개 국가를 10개 그룹으로 나눴을 때 1그룹으로 들어갔었어요. 1그룹까지 진출했습니다. 박근혜 때 이렇게 3그룹에 있다가 1그룹까지 진출했어요. 근데 내년에 이제 조사 나오게 되면 제가 다시 또 3그룹 밑으로 곤두박질 칠 거라고 보여요. 예? 그 결과가 지금 개인의 경제적인 삶이 위협받고 국가의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운명이 그러니까 풍전등화에 있고 이런 상황을 지금 만든 겁니다. 그런데 정치하고 민주주의가 왜 안 중요해요? 정치 얘기하지 말라 하시는 분들, 공부 제대로 안 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아니면 특권층의 이익을 하는 대변자라거나, 제가 단호하게 얘기하지만, 네? 그런 점에서 민주주의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정치라는 것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그러니까 권리이자 의무예요. 정치에 참여는요. 이거 안 하면은 그냥 개돼지처럼 그냥 취급받으면서 그게 바로 특권주들이 원하는 거예요. 정치에 관심 갖지 말라고 않기를 바라잖아요.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예? 여러분들은 그렇게 무관심할 때 우리 자녀들은 이런 세습사에서 살기에 방치하는 겁니다. 방치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그 사람들 안 보고 그냥 나만 그냥 열심히 돈 벌고 그냥 먹고 살래.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게 불가능해요. 네? 부동산으로 쌓은 그러니까 부채몰이성이 붕괴되는 속에서 자유로운 사람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유로운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네? 자, 그런 점에서 민주주의가 그러니까 왜 이렇게 취약한가? 우리 사회는 그러니까 선거를 가지고 정권 권력만 바꾼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독재 기반인 세습 사회를 해체시켜야 되죠. 소위 말해서 이 공직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국민을 위해서 복무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시장이 그러니까 돈의 힘이 지배하는 곳으로 방치해서는 안 되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게 된 결과가 바로 우리 사회가 고인물처럼 돼버린 겁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저렇게 돈을 엄청 벌 수 있는데 못하라고 땀 흘려가지고 예? 일을 하고 몇 푼 벌지도 못하는 거 예? 못하라고 그러니까 무슨 뭐 혁신을 하고 무슨 벤처 새로운 이걸 하냐고요. 예?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 사회에 무슨 미래가 있겠어요? 대한민국의 미래.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주거비용도 많이 올라가가지고 결국은 저출산으로 이어지게 되고, 예? 인구 소멸로 가고 있고, 예? 제가 그랬잖아요. 일본 사회하고 굉장히 앞에서 얘기한 기사 보면 비슷한 게 너무 많은데 우리가 그나마 다행스러운 거는 우리는 역동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이 경험과 전통을 가지고 있고, 세습 사회를 용납하지 못하는 우리의 DNA가 예?
그걸 바로 그 힘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우리 사회는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 역사 전통은요, 세습사회를 인정을 못해요. 예? 그래서 우리 사회 특권층들이 그렇게 내각제를 가지고 하려고 하고 다당제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뭐냐면 특권층 사회를 재생산하려는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일본이 그렇잖아요. 예? 일본이 그렇잖아. 예?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 보게 되면은 많은 현명한 국민들이 내각제 반대하는 여론이 큰 이유가 바로 그걸 알아채고 하는 거예요. 예? 그들만의 세상이 반복될까봐. 예? 이게 세습사회를 그러니까 인정 못하는 거예요. 다양한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사회는 역사 DNA를 갖고 있죠. 아주 좋은 역사 DNA를. 일본은 그렇지가 않아요. 일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그러니까 세습사회가 제도화되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토목건설들하고 자민당하고 유착관계가 굉장히 심한 사회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렇게 30년간 고인물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예? 고인물 사회가 되게 되면 결국은 뭐냐면 그 속에서 결국은 지방 소멸이 이루어지게 되고 인구 소멸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렇죠? 국가의 미래가 없고 청년들이 그러니까 희망을 가질 수가 없죠. 예? 청년들이 그러니까 자주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못하러 내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냐, 무슨 뭐 노예 공급해줄 일이냐, 이런 자주적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예? 바로 그런 사회 모습 때문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청년들도 공정성 굉장히 강조하시는데, 공정성이라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쭉 얘기했듯이 민주주의에서 그게 가능한 겁니다. 네? 민주주의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민주주의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의 그러니까 경제적 삶뿐만 아니라 국가의 운명을 관련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데 사실 다행인 게 이 과제가 뭔지 알았잖아요. 검찰이 얼마나 이게 썩은 집단인지, 언론이 얼마나 썩은 집단인지, 모피아가 얼마나 썩은 집단인지를 알았잖아요. 그럼 알면은 이제 그러니까는 국민이 그러니까 그걸 해체하면 되는 거예요. 모를 때는 계속해서 그들이 뒤에 숨어서 장난질하고 하는 것에 따라서, 예? 조종당하고 그랬는데 이제 알게 됐잖아요. 윤석열 정권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그나마 다행인 게 윤석열 정권이 우리한테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면 바로 그걸 알게 한 거예요. 알게 한 겁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의미를 부여해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불행하게 생각하지 말자는 겁니다. 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알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과제만 해결하면은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최고의 선진국,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가 됩니다. 제가 장담하지만은 진짜예요. 우리 실제로 2021년도에 유엔에서 유일하게, 유엔 역사에서 유일하게 선진국으로 그러니까는 지위가 이동한 나라였었잖아요. 나라까지 만들었었잖아요. 대외적으로는 적어도 다른 나라가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까지 우리가 어느 정도 만들었었잖아요. 대내적으로 그러니까 국민이 진짜 주인 나라를 못 만든 결과가 이렇게 정권을 뺏기게 되고 이렇게 독재로 이렇게 우리가 나라하고 떨어진 이유인 것이고요. 예? 민주당에서 소위 말해서 귀족을 꿈꾸시는 분들, 민주당 정치인들 정신 차리세요. 미래 없습니다. 제가 장담하지만 그런 식으로 정치하면 미래 없어요. 미래 없어요. 국민들이요, 옛날 국민이 아닙니다. 민주당 지지층 국민들이 옛날 국민들이 아니에요.